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도 2시간 정도가 남아있네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면은 시험 범위가 끝날 예정입니다. 어떻게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정말? 네,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항해의병운동과 의열투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을 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90년대에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누가 조선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청나라를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어요. 자, 그것을 마무리 짓는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어디를 내놓으라고 했냐면은 랴오뚱반도를 달라고 했는데 랴오뚱반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죠? 이 땅을 갖고 싶어 했던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었죠.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러시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외교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만들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삼국 간섭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청나라의 보호를 받아왔던 고종과 왕비 민씨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누구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할 생각을 하게 되나요? 러시아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왕비 민씨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을미사변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을미사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어디로 피신을 하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니 그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이후에 이 조선 내에 러시아의 영향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후에는 한반도 내에서 러일 간의 대립과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세력 균형 하에서 독립협회 같은 단체가 활동할 수 있었고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광무개혁 같은 것들이 추진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승리한 일본의 경우에는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을사늑약을 비롯해서 대한제국의 외유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박탈해 나가면서 결국 1910년에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맞섰던 무력투쟁에 해당하는 항일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화를 통해서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나려 하였던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우리가 복습한 바와 같이 1895년에 일본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하였던 왕비 민씨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자, 조선시대 때 백성들의 경우에는 왕을 나라의 아버지로 그리고 왕비를 나라의 어머니 국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왕비 민씨가 살해당한 사건은 조선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분노하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제3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 친일적인 내각을 구성을 해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대한제국이 아니었잖아. 네,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 친일적인 내각을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으니 그게 바로 3차 개혁, 을미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을미개혁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나요? 태양력의 사용이라든지 단발령의 시행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자, 조선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히 여겨서 머리 안 자르고 길게 길러서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가채를 올리는 게 바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이 분노하고 저항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유교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하였던 양반 유생들이 극도로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95년에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시행에 대해 분노한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항일의병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을미년 1895년의 의병, 을미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어요. 을미사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일본 몰래 각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반 유생들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서 의병 운동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에게 비밀 편지를 받은 이 양반 유생들이 의병 활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을미의병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을미의병의 경우에는 유인석이라든지 이소운과 같은 위정척사파로 분류되는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들은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농민, 포수,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흩어졌던 자녀 세력들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포수가 뭔가요? 투수가 공도지면 공 잡는 포수 말고, 어? 포수. 공 잡는 거 아니라니까? 그 포수 말고, 여기서 말하는 포수는 네, 총 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들을 의미합니다. 짐승을 총으로 쏴서 잡는 포수들을 의미해요. 전투를 하려면 총을 잘 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냥꾼들은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래서 의병 활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포수들의 경우에는 섭외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병 활동에 다수가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이들의 경우에는 의병 활동을 일으켜서 일본군을 공격한다든지 지방 관청을 공격을 해서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친일적인 관리들, 단발령에 앞장섰던 관리들을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96년에 아간파천이 일어나게 되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고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의병을 일으킨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 의병을 일으킨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안전이 확보가 되었고 상황이 해결되었으니 각자 너희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서 색업에 힘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고종이 내린 의병 해산의 조칙,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였던 것이에요. 자, 애당초 이 을미의병들의 경우에는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시행에 대해 분노했던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의병 활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양반 유생들의 경우에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종이 명을 내리게 되었을 때 대부분을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당초 이 사람들은 고종의 비밀 편지를 받고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고종이 단발령 같은 거 철회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의병들을 해산하는 모습이 을미의병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최근에 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이때 고종이 의병을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 아간파천을 하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었느냐라는 이런 어떤 해석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대부분의 의병들은 해산이 됩니다만은 해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유인석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애당초 이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일으켰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시행된 거 다 누가 배후에 있는 일이죠? 일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의병 활동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은 일본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그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양반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일본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유인석 같은 이런 의병장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만주로 넘어가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양반 유생들에게 호응했었던 일부 농민이나 동학농민운동에 동참했던 자녀 세력들도 마찬가지였어. 이 사람들도 의병 활동을 통해서 일본을 몰아낸과 동시에 사회개혁 같은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고종의 해산 조칙이라든지 단발령 철회 이 정도로는 자신들이 의병 활동에 동참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의병이 해산되고 난 이후에도 활민당이나 영합당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해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는 일부 농민과 동학농민 운동의 자녀 세력들이 존재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활민당 들어봤나요? 언제 들어봤어?
그렇죠.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조직했던 단체의 이름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바보 특집이라는 거 있었는데 연예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보여주고 웃기는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활빈당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 거기에 있었던 게스트들이나 멤버들이 다 못 맞춰가지고 큰 웃음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활빈당은 살릴 활자에 가난할 빈자를 쓰고 무리 당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단체라는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빈당의 경우에는 일본인 상인이나 부자를 공격을 해서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홍길동 같은 활동을 했던 단체였다라고 하고요. 영합당에서 영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종교를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었던 자녀 세력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 출신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영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활빈당, 영합당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을미의병을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사실 이 페이지는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이기도 해요. 1년 동안 수많은 페이지를 수업하지만 이 부분을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약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왜냐면은요, 유인석 의병장 같은 경우에도 고향이 춘천이고요. 선생님 고향도 춘천이에요. 그리고 이소웅의 경우에도 춘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의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고향 사람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요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 유인석의 경우에는 만주로 가서 항일투쟁을 이어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리고 만주에 가서 외로우셨는 모양인지 둘째 부인을 얻어요. 그리고 그 둘째 부인 사이에서 딸도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유인석 의병장의 따님의 경우에도 만주에서 오랫동안 항일투쟁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 국내로 돌아오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따님이 만주에서 결혼을 하거든. 그래서 이 유인석 의병장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둘째 부인의 딸의 남편 사위를 얻게 됐던 것이지. 선생님이에요? 내가? 나라고 하기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선생님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린 꼬맹이였을 때 동네에서 한문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쫓아다니던 할아버지가 계셨어. 19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상투 틀고 한복 입고 갓 쓰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우리 꼬맹이들을 대상으로 한문을 가르쳐 주시는 할아버지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이 유인석 의병장의 둘째 부인의 딸의 남편, 만주에서 얻은 사위였던 거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 아버지가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신후영이라고 지읍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 내 이름은 유인석 의병장의 사위가 지어준 이름이었던 거지. 나에게는 네, 특별한 이름을 팔라고? 굳이? 아무튼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둘째 부인의 딸의 남편이다 보니까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으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한문이나 가르쳐주면서 근근히 살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본가에 가면은 어렸을 적 앨범에 사진도 있는데 여기 넣어놓을 걸 그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기도 할게요. 자, 19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통감부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고 내정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저항하는 의병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을사년 1905년의 의병, 을사의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을미의병의 경우에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 유교적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 하였던 위정척사적인 성격을 가진 의병 활동이었다라고 한다면 을사의병부터는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의 권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의 성격, 국권 회복 운동의 성격을 띄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국권 회복 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의병 활동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을사년에도 수많은 의병장들이 활약을 했는데 대표적인 3명 정도를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로는 민종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충남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전직 관료 출신으로 의병을 모아서 이 충남 홍성 지역의 일본군을 몰아내고 홍주성을 한때 잠시 점령하였던 인물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홍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 충남 지역의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반격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일본군에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체포당하고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한때나마 홍주성을 점령하였던
하였던 이 성과는 을사의병이 거두었던 가장 큰 성공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종식이라는 이름도 그 사람의 활동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몇 번째 보나요? 네다섯 번 보나요? 네,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언제 할 때 나왔었지? 네. 상소 올린 거 아니에요? 무슨 상소? 고종이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던 인물이죠. 두 번째 언제 나왔나요? 그거 반대하는 거. 네, 강화도 조약의 체결의 즈음에서 일본 애들은 서양 오랑캐와 똑같은 놈들이다. 외양일체론에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이 최익현이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보수적인 유교적인 양반 유생을 대표하는 아이콘과도 같은 인물이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시험 며칠 남았나요, 여러분? 네, 최익현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관련된 사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인물이에요. 이번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소스예요. 자, 아무튼 위정척사파를 대표하는 이 최익현의 경우에도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상소문도 올리고요. 이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이래. 네,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동기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전북 태인이라는 곳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순창 지역까지도 점령을 하면서 한때의 전라북도 지역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던 그게 바로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병 활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는 통감부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내정이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익현의 경우에는 일본군이 오면 맞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간섭을 받은 대한제국의 군대가 최익현의 의병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익현의 경우에는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나라의 군대와는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의병을 해산하고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일본에 의해서 대마도 스시마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풍토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어린이 한국사, 만화 한국사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때 뭐 최익현 선생이 일본인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굶어서 돌아가셨다 라는 이런 얘기가 적혀있는 책들도 있던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단식을 한 적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단식을 했던 이유는 일본인들이 단발을 강요해서 단발에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은 이때 이미 나이가 70대? 였나? 아무튼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마도에 가서 풍토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사실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요. 최익현이라는 인물의 키워드와 관련된 사실들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외교권의 박탈이라고 하는 사건은 일반 평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을사의병 시기에 오게 되면은 양반 유생과 같은 지배층들 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신돌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본명은 신태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의병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돌석이라고 하는 가명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평민의병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평민은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양반 유생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이 지역의 향리, 중인 정도에 해당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교과서에서는 평민의병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때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유격전술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유격전술이 뭔가요? 우리 흔히 게릴라전이라고 하는데 뭐지? 그렇죠. 전면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치고 빠지는 거죠. 그죠? 경북 지역의 산악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산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을 공격하고 일본군이 반격할 것 같으면은 다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치고 빠지는 산악 중심의 유격 전술로 일본군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혀서 한때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바로 이 신돌석 의병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은 이 신돌석을 잡지 못해서 무척이나 애를 태웠고요. 결국 신돌석의 목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신돌석 잡거나 죽이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을 묻지 않겠다라는 이런 심리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일본의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자 먼저 마음이 꺾였던 부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사망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을사의병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신돌석도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1907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을사늑약의 체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의병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1907년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더불어서 한일 신협약 또는 정리 7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인 차관들이 조선의 대한제국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맞선 1907년 정민년의 의변이 바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정미의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첫 번째, 1907년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강제 해산당했던 군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싸 제대다 하면서 좋아했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실제로 이때 강제 해산당했던 많은 대한제국의 군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지급받았던 좋은 무기 이런 것들을 들고 곧바로 의병에 찾아가서 의병활동에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미의병의 경우에는 해산당한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조직력 면에서 전투력 면에서 이전 의병들보다 훨씬 더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죠? 큰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빨간색 원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나요? 네, 나머지 의병들은 전부 다 일반 농민이랑 다를 바 없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제국의 육군 군복,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짚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진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종종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군복을 입고 칼을 들고 각 잡힌 자세로 서 있는 대한제국 군인의 모습이 의병들과 함께 사진에 찍혀 있네요. 그죠? 정미의병이라는 키워드를 짚어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아마 이 시대를 그렸던 미스터 선샤인 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아마 이 장면 나왔을걸? 패러디로 나왔었어. 그죠? 네, 유명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죠? 얼굴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사진이죠. 그죠? 네, 이 사진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 1907년쯤 오게 되면은 외교권도 박탈되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도 해산되는 등 이러다가 정말로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신분 계층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병이 활동하는 지역적인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의무 활동의 규모가 전쟁 수준으로 의병 전쟁 수준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양반 유생층과 같은 지식인들 중심의 지배층 중심의 의병 활동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정미의병쯤 오게 되면은 양반 유생들의 경우에는 전체 의병장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의병장들의 경우에는 평민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어떤 모습의 변화도 정미의병 시기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산군인도 동참을 하고 의병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이 전국적인 의병의 역량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자라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에게 비밀 편지를 받은 양반 유생이었던 이인영이라는 사람을 총대장으로 하는 전국연합의병이 조직이 되니 그게 바로 이른바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요, 각국 영사관, 외교관에다가 국제공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란군 폭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일본과
일본과 교전하는 싸우는 단체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는 한날 한시에 모여서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낼 계획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경기도 양주로 모여들고요. 10,000명이 넘는 의병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진공작전을 눈앞에 두고 의병장이었던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양반 유생이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를 무척이나 중시여겼던 사람이라서 부모에 대한 3년상을 지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한계가 나타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 진공작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을 당시 일본군이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어요. 당시 일본군은 굉장히 치밀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모였던 의병장들 가운데 이인영의 뒤를 이어받은 허위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을 합니다. 선발대를 먼저 서울로 진격시키는데요.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일본군에게 의해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투력만 놓고 보자면은 의병들이 일본군의 상대가 될 리가 없는 건 사실이긴 했어요. 그죠? 사실 이런 어떤 서울 진공작전의 경우에는 전술상 별로 타당하지 못한 작전이기도 했던 것이죠. 의병들에게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신도석처럼 유격전술 같은 것들이 좀 더 적합한 전술이었다, 작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허위의 선발대가 패배하게 되면서 서울 진공작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에 모였던 의병장들도 원래 각자 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유격전술을 이어나가는 이런 활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의병 활동이 치밀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느냐? 바로 호남 지역이었어. 호남 지역이 어딘가요? 어디를 호남이라고 하지? 응? 호남이란? 네, 아래 동네 어디? 네,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지도가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부분 있죠. 그죠? 여기가 바로 호남 지역, 남할 대토번 작전이 전개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남 전라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왜 전라도 지역에서 의병들의 활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을까? 네, 이유는 두 가지죠. 전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쌀이 생산이 되는 곡창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 시기부터 쌀 수탈이 집중된 지역이었고 일본도 특히 뭐만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쌀만을 가져갔다 그랬잖아. 그지? 일본에 의한 경제적인 수탈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병 활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지역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치열한 의병 활동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의 경우에는 이 호남 지역의 의병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작전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자, 당시 일본군 입장에서 이 의병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 일단 지리적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도 맞죠. 또 자, 여기 군복 입은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 무기 내려놓으면 일반 농민이랑 구분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의병의 경우에는 정식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여차해서 불리하다 싶으면은 무기 숨기고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일본군들이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군들이 의병들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아니면은 이 사람들 자기 동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깊은 산속에 숨어버립니다. 잡기가 어렵죠. 자, 하지만 깊은 산속에 숨으면 이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그렇죠.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이 갖다주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산속에서 버티고 살고 쓰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의병들을 잡기가 매우 힘들었다. 왜? 민간인들의 지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숨겨주고 식량을 지원해주는 민간인들의 지원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의병 활동이 일어난 이 호남 지역으로 일본군이 가서 의병 활동의 근거지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샅샅이 뒤져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의병을 숨겨줬거나 숨겨줬던 흔적이나 의병을 도와줬다는 증거가 나오면은 마을을 통째로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간인들의 의병들을 지원해주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의병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 한 목숨 싸우다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은 나의 의병 활동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병 활동의 규모도 보면은 1908년까지는 급격하게 의병 활동이 늘어나다가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을 계기로 의병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의병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병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일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중국 간도 만주 지역이나 아니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일본과 맞서 싸워 나가기 위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내에 남아서 의병 활동을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숫자는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도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사람들의 저항의 모습들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에 대해 반대 투쟁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직 관료, 현직 관료 할 것 없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올렸고요. 양반 유생들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상소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최익현, 아까 이야기했던 최익현 같은 경우에도요. 의병활동 이전에 고종에게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민영환이라든지 조병세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을사늑약의 치욕스러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자살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일본에 맞서서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문사를 통해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규탄, 비판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한국인의 소식을 심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애국심과 항일의식을 높여주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자면 황성신문의 경우에는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쓴 신야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문을 신문에 실기도 합니다. 신야방성대곡이 무슨 뜻이냐면요, 신야, 오늘은 방성대곡, 큰 목소리로 목 놓아울 때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을사늑약이 얼마나 심각한 국권의 피해인가를 사람들에게 굉장히 애국적인 감동적인 논조로 알렸던 논설문, 그게 바로 신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대한매일신보에서는요, 민영환, 아까 자기랬던 고위 관료의 민영환의 유서를 신문에다가 그대로 실기도 해요. 거기에서 민영환이 썼던 을사늑약의 치욕스러움, 자주 독립을 위해서 국민들이 분발할 것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신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애국심과 항일의식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소수나 혹은 개인의 투쟁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맞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의열투쟁 또는 의거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열투쟁, 여기 써있는데 소수나 개인이 무력으로 벌인 투쟁을 가지고 의열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라는 표현 쓰잖아, 그지? 의사와 열사의 차이 아니? 네,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죽으면 의사예요.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열사라고 부릅니다. 안중근의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의사죠. 유관순의 경우에는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사와 열사의 그러한 투쟁들을 가지고 의열투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의거란 정의를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의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1907년에 자신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나철, 오기호 나중에 대종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2학기 때 잠깐 언급이 될 거예요. 일단은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자신에는 무엇을 위한 조직이었느냐? 을사늑약의 체결에 동의하였던 대한제국의 5 대신들 을사오적을 죽일 것을 목표로 삼았던 단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권중현이라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만은 살짝 부상만 입히고 죽이는 데는 실패하게 돼요. 왜냐면은 을사오적의 경우는 일본 군인과 경찰로부터 철통 같은 호위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죽일 계획을 하다가 결국 일본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체포가 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버리고 말았던 단체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유명한 의거로 장인환 전명운의 의거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살 총으로 쏴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스 배운 기억 나나요? 언제 나왔던 사람이지? 그렇죠.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제1차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인 고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일본이 임명하였던 친일적인 미국인 외교 고문이 바로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지? 이 사람이 1908년에 휴가를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미국 언론사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대한제국의 국민들도 원하는 바이다. 코리아는 워낙 낙후된 나라여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을 보호받는 것이 코리아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미국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보도를 접하게 된 한국인들 가운데 분노해서 이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2명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장인환, 전명운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장인환의 경우에는 총을 준비하고 스티븐스가 배에서 내리면은 쏴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티븐스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모르는 한국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스티븐스 죽어라! 라고 하면서 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쏘는 거야. 뭐지? 라고 생각을 했죠. 아, 저 사람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전명운이었는데 전명운은 준비했던 총이 불량이었나봐. 죽어라! 하고서는 딱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요. 집어 던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스티븐스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도 때려 죽이려고 두드려 패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인환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총을 꺼내가지고 빵빵빵 3발을 쏩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몸싸움을 하던 중이다 보니까 3발 중에 1발은 전명훈이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 2발은 스티븐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븐스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습니다만은 결국 이때 맞았던 총이 원인이 되어서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은 의사로 분류가 됩니다.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미국 경찰한테 체포가 돼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인사회에서 대규모의 모금운동 같은 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돈이 모여서 한인단체에서 아주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줘요. 그러면서 전명훈의 경우에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요. 장인환의 경우에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10년 만에 모범적인 감옥 생활로 10년 만에 석방이 되면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알기로 지금 정확하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명훈 씨의 경우에는 아마 세탁소 하면서 잘 사시다가 해방 이후까지도 살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훈자까지 받았었나? 맞나? 그럴 거고요. 장인환 의사의 경우에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해방 이전에 안타까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도 종종의 시험 나오니까 잘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 외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좀 닮았나? 사진 보면은. 네. 아무튼 교과서에는 이완용을 저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완용을 총으로 쏜 거는 아니고요. 인력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 인력거 뭔지 알지? 산에 끌고 가는 그거죠. 자, 아무튼 인력거를 타고 가고 있는 이완용에게 달려들어서 가슴팍에다가 칼을 꽂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 그지? 이완용의 경우는 가슴팍에 칼이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흉부외과 수술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돼요. 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유명한 안중근 의사 많이들 봤죠, 그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총을 잘 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자기 동지들하고 같이 연해주로 망명을 가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다가 이토 히로부미,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1등 공신인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랑 만나기 위해서 하얼빈역에 기차를 타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동지들과 함께 치밀히 준비를 하고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서 사살을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키는데 성공한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물론 미완성으로 끝나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가 적혀 있기도 해요. 우리 생각에는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1등 공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애국심에서 처단한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동양평화론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아마 이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뭐라고 써있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양 유럽의 백인들이 세계 각 지역을 침략하고 정복하는 제국주의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 사람들, 동양 사람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런 백인들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중국, 일본의 평화를 해친 이였으므로 나는 그를 쏴 죽였다라는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평화와 협력을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하죠, 그죠? 자, 아무튼 우리 이렇게 해서 일본의 침략적 행위에 맞섰던 항일 의병과 의열투쟁까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서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나려 하였던 애국개몽운동,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